안녕하세요. 송세아입니다. 상견례 테이블에 자리를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의 시선이 제 얼굴 위에서 멈추는 걸 느끼면서 뒤통수가 따가워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웃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웃고 계셨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단단하게 닫혀 있었어요. 62이라는 그분은 앉아 계신 자세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를 조금씩 눌러오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 옆에서 연신차를 권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준혁 씨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분위기는 부드러웠습니다. 이상할 것도 어색할 것도 없는 자리였어요. 준혁 씨는 제 손 위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눈으로 괜찮냐고 물어왔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인 듯 보였지만 자꾸만 무언가가 어긋나고 있었어요. 준혁 씨 어머니의 시선 끝에는 말로 다 못할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말을 붙이려다 멈추시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참고 계신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어른들이 커피를 기다리시는 사이였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제게 눈짓을 보내셨어요. 말없이 아주 짧게. 준혁 씨도 아버지도 저희 엄마도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복도 쪽으로 걸어가셨고 저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말을 남기고 그 뒤를 따랐어요. 창가 쪽 끝자리였습니다. 식당 복도와 창문이 만나는 모퉁이였어요. 그분은 거기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주변을 한번 훑어보신 뒤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아가씨, 미안한데 우리 준혁이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발이 바닥에 박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게 당겨왔어요. 준혁 씨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화가 나신 것도 아니고 저를 싫어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용없었어요. 그분은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지금 돌아서는 게 맞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한동안 그 복도에 서서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바깥에는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로 돌아갔을 때였어요. 준혁 씨가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희 엄마에게 웃으며 말을 건네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옆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방금 제가 들은 말이 꿈이었는지 진짜였는지조차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준혁 씨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선배의 생일 자리였어요.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자리에서 말을 아끼고 누가 이야기를 꺼내면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 그 태도가 좋았어요. 사귀면서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준혁 씨가 어머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 이야기는 덜어 했습니다. 어릴 때 같이 낚시를 갔다든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는 어딘가 짧게 답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어요.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랑 사이가 어때?
그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냥 어머니지 뭐라고. 저는 그 말이 무덤덤한 건지 그 속에 뭔가 더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엔 어딘가 걸리는 대답이었어요. 그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이었어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어머니가 좀 무뚝뚝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표현이 서툰 분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가 긴장되기는 했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제 준혁 씨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돌아왔습니다. 우리 준혁이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 말의 무게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커지고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싫어하시는 거라면 왜 저렇게 조용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반대를 하시는 거라면 왜 남편 앞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를 따로 부르셨을까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 결혼을 막고 싶으시다면 저한테가 아니라 아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건지 정말 진지하게 경고하시는 건지 그 경계조차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그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를 향해 있었고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밤 준혁 씨가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간 뒤였습니다.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길거리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준혁 씨 어머니의 표정을 다시 떠올렸어요. 눈물도 없으셨고 분노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하셔서 오히려 그 말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과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 그 두 문장 사이에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 씨에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가 어제 인상이 좋으셨다고 하셨다면서 잘 됐다고.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손가락이 멈칫했지만 저는 끝까지 보냈어요. 상견례 이후 열흘쯤 지나서였습니다. 준혁 씨가 어머니 댁에 들를 일이 있다고 했어요. 같이 가겠냐고 물었고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분을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직접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준혁 씨 부모님 댁은 은평구 쪽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어요. 좁은 골목 안쪽에 있었고 대문을 열면 작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는 마당에서 화분 정리를 하고 계시다가 저희를 보고 손을 닦으며 일어나셨어요. 반갑게 맞아주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혁 씨한테는 분명히 반가운 얼굴이셨고 저한테도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셨어요. 상견례 때 하셨던 그 말을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니면 제가 있기를 바라시는 건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준혁 씨가 아버지 방 쪽으로 들어가고 나서였어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시는 어머니 옆에 제가 서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상견례 날 하셨던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준혁 씨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한번 바라보셨어요. 한 박자 늦게 대답하셨습니다. 잊어버려요. 잊으라고요? 그 한마디가 제 입에서 나오자마자였습니다. 주방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대답 대신 다시 컵을 집어드셨습니다. 찬물 따르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요? 무슨 이유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많은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졌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등을 돌리신 채로 말씀하셨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괜한 말을 했어요. 그냥 넘어가요. 괜한 말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건지 아니면 말해선 안 될 걸 말씀하셨다는 건지 저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무언가를 삼키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를 알고 계시면서 그걸 말하지 않으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가 다시 나왔을 때였어요. 어머니는 이미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차를 내오고 계셨습니다. 준혁 씨는 어머니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다면서 로션 사다 드릴까요 했고 그분은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 풍경이 너무 평화로워서 저는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준혁 씨는 내내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면서 자기가 괜히 걱정했다면서 저는 그 옆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그분의 손이 멈추시던 순간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 짧은 멈춤이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준혁 씨 이름을 검색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결혼을 말리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런 글들을 읽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가 줄줄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반대하셨는데 그냥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그때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어느 쪽도 제 상황과 딱 맞지 않았어요. 경고를 해주신 분이 남이 아니라 준혁 씨 어머니, 바로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실이 달랐습니다. 남들은 시어머니가 반대해서 힘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직접 저를 불러 아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경우였으니까요. 저는 새벽 2시까지 그 글들을 읽다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준혁 씨 어머니의 눈빛이 보였어요. 나중에 후회해요. 지금 돌아서는 게 맞아요. 그분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약속도 없이 준혁 씨 자취방 앞에 갔어요. 깜짝 방문을 하려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근처에 볼 일이 있었고 끝나고 나서 잠깐 들르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문자를 보내려다가 그냥 그의 얼굴이 보고 싶다는 생각에 배를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냥 돌아서려는데 안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뭔가 떨어지거나 밀리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잠깐 서 있다가 다시 배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혁 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를 급히 숨긴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뭐야 놀랐어? 하면서 웃었고 그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눈에는 닿지 않았어요. 들어가면서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딱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평소랑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물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샤워 중이었어? 준혁 씨가 대답하기 전에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모르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준혁 씨 SNS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사 동기라고 했던 여자였어요. 나이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 여자도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 여자의 얼굴과 준혁 씨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들고 있던 편의점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 씨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골목을 걷는 중에도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저는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준혁 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지금 돌아서는 게 맞아요.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봄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저는 추운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조금씩 윤곽이 잡히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모르는 게 아직 더 많다는 예감이 함께 왔어요. 골목 끝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분이 잊으라고 하셨을 때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후회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자기 아들 결혼을 막으시려는 게 아니라 저를 보호하시려 하셨던 겁니다. 왜 어머니가 아들 결혼을 반대하시는지 저는 그 진짜 이유를 아직 모릅니다. 골목을 빠져나온 뒤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 씨의 전화는 23통이 왔어요. 문자는 더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설명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오해라고 했고 그러다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읽지 않았습니다. 열어보지 않은 채로 그냥 쌓아뒀어요. 오해라는 말이 계속 눈에 걸렸습니다. 저는 오해한 게 없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고 방 안의 공기가 어떤 공기였는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하거나 서럽기보다는 머릿속에서 준혁 씨 어머니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어요. 상견례 날 복도에서의 그 얼굴이요. 그분이 알고 계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의 불성실함 정도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과 지금 돌아서는 게 맞다는 말 사이에 그분이 숨기고 계신 것이 있다는 느낌이 사흘 내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도 친구한테도 아직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일이 커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번 커지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 전에 제가 먼저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제대로 알아야 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준혁 씨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한번 뵙고 싶다고 준혁 씨 모르게 만날 수 있냐고요. 답장이 2시간 만에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집 근처 카페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 뵈면 뭐라고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에서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연습을 할수록 막막해졌습니다. 상대가 준혁 씨 어머니라는 게 문제였어요. 아직 제대로 사귄 것도 아닌 관계인데 그분이 먼저 경고를 해주셨고 저는 그걸 확인하러 찾아가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새벽이 넘도록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준혁 씨 부모님 댁에서 2블록 떨어진 오래된 곳이었어요. 그분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것을 손에 쥐신 채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앉아 아무것도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천천히 자리를 잡으면서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준혁 씨 자취방에 갔다가 모르는 여자가 있는 걸 봤어요. 준혁 씨 어머니의 얼굴 표정에는 이미 예상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면 놀랍지 않으시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은 커피잔을 내려놓으시면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처음이 아닐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계속하셨습니다.
준혁 씨가 20대 중반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자기도 전 여자친구에게 직접 들으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들을 불러 따지셨더니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오해한 거라고 했고 자기도 그 말을 믿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한테서 비슷한 연락이 왔을 때 그제야 아들 말을 믿지 않으셨다고요. 저는 커피를 시켜놓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준혁 씨가 처음 저를 만났던 날이 겹쳐서 지나갔어요. 조용하고 말을 아끼고 귀를 기울이던 사람. 저는 그게 다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분이 한 박자 멈추시더니 조용하게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이 살짝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짐작하면서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게 더 있는 건가요? 준혁 씨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되돌아오실 때까지 저는 기다렸어요. 그분이 다시 저를 보셨을 때 목소리가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화가 나면 손이 나가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로 하시는 대신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리셨어요. 손목 위쪽에 오래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자국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아들 결혼을 반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느리감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들을 놓기 싫으시거나 그런 이유들은 제가 상상하던 범주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는 아들 편이 아니셨어요. 자기 아들로부터 저를 지키려 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다른 손님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그분의 손목을 바라봤어요. 오래된 자국이었습니다. 오래됐다는 건 이 일이 오래됐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시작을 그분 혼자 감당하셨을 세월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날 카페에서 나온 뒤 1시간을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발이 가는 대로 걸었어요. 봄이었는데 나무들이 왜 그렇게 낯설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건지도 몰랐어요. 조용하다고 생각했던 게 말이 없어야 숨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했던 게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방식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가 2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소리는 없었지만 무너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 씨랑 화내면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2~3번인가 그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떠올렸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말이 짧아졌습니다. 그게 성숙하게 감정을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 보니 그 낮아지는 목소리가 무서운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느끼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던 건지 한 번은 제가 늦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그가 표정이 굳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먼저 사과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이 다른 의미로 읽혔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왜 사과부터 했을까요? 그때 그의 굳은 표정이 무서웠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다고 했을 때였어요. 준혁 씨가 몇 시에 끝나냐고, 어디서 만나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그게 걱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챙겨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장면을 다시 꺼내보니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을 때 그가 왜 이렇게 늦었냐고 했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나무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편한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방 안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셨는데 저는 나중에 먹겠다고 했어요. 이불을 무릎까지 끌어당기고 앉아서 벽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의 손목을 떠올렸어요. 오래된 자국이었고 오래됐다는 건 이 일이 오래됐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참아오신 세월이 얼마나 될까요? 아들이 남겨놓은 상처를 어머니로서 어떻게 안고 살아오셨을까요? 저한테 그 말씀을 건네시기까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게 자꾸 머릿속에서 돌았습니다. 준혁 씨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그분에 대한 생각이 더 길었어요. 엄마한테 말해야 하는 건지, 결혼을 취소해야 하는 건지, 준혁 씨를 직접 만나 확인해야 하는 건지, 생각이 여러 방향으로 뻗어갔습니다. 어느 하나도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 자기 아들 결혼을 막으시면서까지 얻을 게 없으시다는 것, 그 확실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혼자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어요. 준혁 씨랑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웃고 있는 그의 얼굴, 밥 먹다가 찍은 사진, 여행을 갔을 때 찍은 것들, 그 얼굴들이 전부 낯설어 보였어요. 낯설다는 게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2년을 함께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전부 다른 무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덮고 나서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그분이 처음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표정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두렵거나 망설이시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래 결심하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저 말고도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틀 뒤 준혁 씨가 찾아왔습니다. 문자로 미리 알려왔고 저는 엄마한테 잠깐 나간다고 하고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제대로 못 잔 것 같았고 말을 꺼내기 전에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설명을 했습니다. 회사 동기였고 그냥 들렀던 거라고요. 저한테 의심살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논리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준혁 씨 어머니가 해주신 말과 교차시켰어요. 처음이 아닐 거라고 하셨던 그 말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같은 공기 안에 있었습니다. 준혁 씨, 나 어머니 만났어요.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미세하게였지만 분명히 달라졌어요. 눈 주위가 굳어지면서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것인지, 화가 난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 경계가 모호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들을 떠올렸어요. 화가 나면 손이 나간다는 말이 지금 이 사람의 턱에 들어간 힘이 그 말과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요. 저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준혁 씨의 표정이 다시 한번 변했어요. 얼굴이 조금 풀린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면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손이 조금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 때문이었고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집에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어요. 그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의 반응이 무서웠던 건지 어느 쪽이든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쯤 지났을까요?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서 준혁 씨 어머니가 오늘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생각했습니다. 그분도 알고 계실까요? 제가 오늘 준혁 씨를 만났다는 걸, 아들한테 뭔가 연락이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였어요. 아가씨, 준혁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안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짧게 숨을 내쉬시고 나서 낮게 말씀하셨어요. 준혁이가 오늘 저한테 왔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아가씨가 저를 만난 거 알았나 봐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면서 기다렸어요. 뭐라고 하고 가셨어요, 어머니? 대답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멈추셨어요. 저는 계속 기다렸고 잠시 후 아가씨 저 좀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무섭다는 말. 자기 아들이 무섭다는 말을 어머니가 입 밖으로 꺼내셨다는 것. 저는 그게 얼마나 오래 걸렸을 말인지, 그 말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삼키셨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금 댁에 혼자 계세요? 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킷을 집어들면서 엄마한테 나갔다 온다고 했어요. 엄마가 어딜 가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잠깐 다녀온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귀에 다시 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그분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저는 그 침묵을 들으면서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어두워져 있었어요. 봄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골목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게 준혁 씨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제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저 혼자 있는 한 여자를 제가 외면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걸 들으면서 저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다고 하셨을 때 그 말이 전화기 너머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자기 아들이 무섭다는 말을 어머니가 입 밖으로 꺼내셨다는 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골목을 빠르게 걸으면서 저는 말없이 계속 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지 않은 채로 두 사람이 각자의 공간에서 숨소리만으로 내가 곁에 있다고 느끼도록 말입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 부모님 댁 골목 어귀에 도착했을 때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골목 앞이에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현관불이 켜져 있었어요. 준혁 씨 어머니가 안쪽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일어나려 하셨는데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으면서 그냥 앉으시라고 했어요.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아버지는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으면서 물었어요. 준혁 씨가 오늘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왜 만났냐고 따지면서 목소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많이 무서우셨겠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면서 눈가에 뭔가가 고였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소리만 질렀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라는 말이 또 걸렸어요. 저는 그 말을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라고요. 그분이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오래됐어요. 그 두 마디가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면서 이 집에서 이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텨오셨는지를 생각했어요. 남편한테도 다른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셨을 시간들이요. 아들이 남겨놓은 상처를 어머니로서 혼자 안고 계셨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집에서 2시간쯤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차를 끓여오셨고 저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때 어디 살았냐고, 가족은 나 말고 다른 형제들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결혼이나 준혁 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걸으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요. 그건 이미 며칠 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결론이 됐습니다. 결혼식까지 2주가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방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는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시다가 저를 보시고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제 얼굴을 보시면 뭔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 못하겠어. 엄마는 손에 들고 계시던 것을 내려놓으시면서 의자를 당겨 제 앞에 앉으셨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냈어요. 상견례 날 복도에서 들은 말부터, 준혁 씨 어머니를 따로 만나서 들은 것부터, 자취방에서 직접 본 내용,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말했습니다. 엄마는 듣는 내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으셨습니다. 다 듣고 나서 잠깐 생각하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다고, 내가 결정하면 따른다고 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물으시지도 않으셨고 말리시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그 짧은 대답이 이상하게도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믿어주신다는 게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준혁 씨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준혁 씨는 제가 연락했다는 것에 기대가 섞인 얼굴이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괜찮냐고,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2년 동안 좋아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얼굴이었어요. 준혁 씨, 우리 결혼 못하겠어요. 그는 들어올리던 찻잔을 내려놓고 한참 말이 없다가 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들은 것과 자취방에서 직접 본 것을 차분하게 말했어요. 준혁 씨는 중간에 끊으려 하면서 목소리 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뭘 안다고. 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믿는 거야. 카페 안다른 손님들이 우리 쪽을 흘낏 봤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올라가는 걸 들으면서 준혁 씨 어머니의 손목을 떠올렸어요. 더 듣지 않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때 준혁 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으려는 듯 핸드폰을 뒤집어 놨는데 전화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다가 멈췄어요. 화면이 뒤집혀 있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준혁 씨의 얼굴이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그 달라짐이 저를 붙들었어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잠시 후였습니다.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그는 핸드폰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표정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앉아있던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말이었어요. 어젯밤 제가 그 집에 있을 때만 해도 차를 끓여오시던 분이었는데 저는 그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혁 씨는 가방을 챙겨 일어서면서 저를 한번 봤어요. 그 눈빛이 어떤 의미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그 자리에서 잠시 있다가 일어서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병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준혁 씨가 병실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굳었어요. 저는 그를 지나쳐 들어가는데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으로 비켜섰어요. 그 움직임이 의외였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병실 안에 들어가자 준혁 씨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저를 보시고 조금 놀라는 표정이셨다가 이내 옅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앉으면서 많이 아프시냐고 물었어요. 그분이 고개를 저으시더니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쓰러진 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무릎이 안 좋아서 넘어지신 건데 준혁 씨가 그걸 빌미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 하셨습니다. 쓰러진 게 자기 잘못인 것처럼 다루는 게 그 아이 방식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까 복도에서 준혁 씨가 옆으로 비켜서던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저를 막으면 어머니가 더 알게 된다는 걸 알았던 것인지도 몰랐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저는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분은 처음에 가만히 계시다가 천천히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한 번도 강하게 쥐신 적 없는 손이 그날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은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오니 준혁 씨는 복도에 없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느껴졌어요. 준혁 씨 어머니한테는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냈습니다. 좀 나아지셨냐고 보냈는데 답장은 짧게 오셨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답장이 올 때마다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결혼식 열흘 전이었어요. 준혁 씨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저는 그게 의외였어요. 상견례 때도 그 이후로도 직접 연락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준혁 씨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해서 사과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잘못을 했고 자기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결혼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들어간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으며 화가 나거나 항변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준혁 씨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아내의 손목에 생긴 자국을 말입니다. 아들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서도 오래 모른 척 해오신 건지 아니면 정말 몰랐다가 이제야 알게 되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과가 진심처럼 들렸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드리면서 비용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은 후 창문을 열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들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준혁 씨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말과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잘 선택할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잘 선택할 거라는 말이 결혼을 취소하라는 말인지 어떤 결정을 해도 믿는다는 것인지 처음에는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읽을수록 그분이 저한테 결론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저한테 선택을 강요하신 적이 없었어요. 경고하셨고 알려주셨고 그 다음은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그게 그분이 다른 분들과 달랐던 점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예식장에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입었고 머리도 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립스틱을 살짝 고쳐주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면서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예식장에 있냐고요. 욕을 먹어도 혼자 먹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결혼식 당일 식장에서 도망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물론 민폐인 줄 알지만 제 나름대로의 복수라고 할까요? 대기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 앉아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좋아했던 사람, 함께 가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답장이 빠르게 왔어요. 잘 가요. 나도 고마웠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드레스를 입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슬프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울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고 나오니 엄마가 복도에 서 계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시면서 눈으로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로비를 지나 바깥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준혁 씨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 내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날 좋은 날 차 한잔 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오래간만에 웃었어요. 꼭 그러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은 날은 많이 남아 있었고 이 선택이 잘한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송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